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신여대 경영학부에서 하고 있는 전공 체험 특강입니다. 학생들 이제 경영학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제목이 왜 딥러닝이지?' 하고 관심도 좀 가지만 '이거 문과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과 학생들을 위한 거야?' 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의아함 이런 거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학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뭐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뭐 회계를 공부해 보고 싶어. 재무를 공부해 보고 싶어. 뭐 인사 관리를 공부해 보고 싶어. 뭐 전략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여전히 경영학 전공은 그런 학문들을 공부합니다. 세부 전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그 안에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전공으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MIS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에서 뭔가 IT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경영 관리 또는 경영 전략의 기법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IT 하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강의 제목에도 딥러닝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하고 자동으로 트랜잭션도 수행을 하는 그런 경영 기법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 뭐 경영학을 이렇게 전공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실제로 약간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개발을 해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 테크니컬한 것들 이런 것들도 경영학 수업 안에서도 이제 다 다루고 있고요. 사실 사회과학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인문과학을 뭐 전공하게 되더라도 요즘에 많은 언어적인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영문학과를 지원한다? 그래도 딥러닝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그만큼 세상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다양한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도 여러분 좀 느껴보시고 경영학도 그것과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한번 살짝 그죠? 오늘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살짝 맛을 보는 이제 어 그런 이제 목적에서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딥러닝 주요 개념 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연관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이 딥러닝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부 성신여대 경영학부 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영 정보 시스템을 가르치는 심선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날 전공 탐방하려고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시작을 해 볼게요. 인공지능 하면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기계가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먼저 사람의 지능을 만드는 우리의 인제 뇌세포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부터 그림을 그려 놨어요. 왜냐면 가능한 한 사람처럼 똑똑한 지능을 가지려면 이것에 비슷하게 흉내를 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세포가 있어요. 뇌세포죠. 우리가 이걸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각 뉴런들끼리 이렇게 요 지점이 이제 연결되는 지점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약간 의학적인 뭔가를 본 적이 있다면 시냅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 시냅스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화학 물질이 나와 가지고 앞에 있는 시냅스에서 다음 시냅스로 그 물질을 전달해 줘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정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보면 앞에 있는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한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소위 이제 판단도 하고 추론도 하고 이런 건데요. 그러면 그 인간의 뉴런 하나만 떼서 딱 봅시다. 요 이제 앞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축삭이라고 부르는 가지돌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가지돌기 말단에서 요렇게 이제 인풋을 받게 되죠. 외부에서 뭐 무언가를
눈으로 본다든가 손으로 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컨대 여기 3 개의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이동이 돼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기 직전까지 과정.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겁니다. 이제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x1, 2, 3 라고 하는 3 개의 인풋이 있고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인간의 뇌세포를 따라서 쭉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는 변환이 되게 되죠. 그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 입력값을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우리는 활성화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그럴듯하죠. 데이터를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액티베이션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활성화 함수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1차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예. 들어온 x 값에다가 앞에 weight W라고 하는 웨이트를 그냥 곱해요. 웨이트가 2면 2x, 3이면 3x. 그래서 각각의 인풋 값에 1:1로 매칭되는 이런 가중치인 웨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다 쭉 합쳐요. 쭉 합쳐 가지고 나온 인제 서메이션 된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서 그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이제 출력값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활용이 안 되고 뭐 이런 좀 선택의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너무 디테일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약간 차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하나의 뉴런의 결과값인 y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보면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요 한 덩어리를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퍼셉트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퍼셉션 하면 뭔가 인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인지에다가 뉴런이라고 하는 이제 뇌세포를 합쳤어요. 그래서 인지를 하는 인공적인 뉴런이란 뜻인데요. 요 퍼셉트론 하나가 이제 인공 뉴런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셀 하나의 인공적인 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요. 이 퍼셉트론을 과연 몇 개나 사용할까요? 네. 무수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값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인풋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쭉 세로로도 많이 나열을 하지만 그렇게 나열된 하나의 세로 축이 또 여러 층을 이루면서 구성을 해서 계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의 아웃풋 값이 나오게 돼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층들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층을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은닉층은 그림처럼 3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요즘에 다층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다층 구조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출력층에서 어떤 이제 하나의 출력값이 여러 개의 출력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가를 아주 인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내가 인제 이렇게 앞을 딱 봤는데 나를 향해서 날라오는 공이 있어요. 그러면 '어 공이 나한테 날라오고 있네.'라는 거를 내가 입력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출력을 해야 되죠? 피한다라든가 운동신경이 좋으면 캐치해서 잡는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확한 제대로 된 출력이죠. 그죠? 또는 이제 뭐 내가 사진을 보고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개 사진도 있고 고양이 사진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한테 입력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해야 되는 출력은 뭐죠? 이게 개면 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고양이면 고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출력이죠.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행동으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력이요. 정확하게 돼야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양이를 봤는데 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공이 날라오고 있는데 안 피하는 행동을 출력함으로써 여기 딱 맞게 되고 얼굴이 뻘겋게 되고 이건 잘못된 출력이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사람처럼 제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정확한 Y를 내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정답인 Y가 정확한 Y가 이미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 입력이 들어올 때 실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어때요? '어 저 공이 날라오네. 저걸 맞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경험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 봐. 그럼 어떻죠? 부딪혀 봐야 알죠. 공을 그냥 맞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결과값 Y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 그때 안 패하니까 맞더라. 아 그때 손을 빨리 뻗쳐서 정확하게 공을 잡으니까 괜찮더라.'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럼 빽빽빽 해 가지고 지금 공이 날라오는 게 보이니까 나는 나의 헤드를 왼쪽으로 꺾어야지 또는 나의 오른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야지 와 같은 정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정확한 결과가 Y가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그 정답하고 다르게 출력되는 Y가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구성했다면 '그 함수를 고쳐야 되겠구나.' 함수를 고친다라는 거는 여기 이 함수 활성화 함수 안에 있는 가중치나 편향 그러니까 1차 함수로 봤을 때 기울기와 Y 절편이죠. 이거 두 개를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요게 하나의 퍼셉트론이라고 했잖아요. 요 인공신경망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퍼셉트론들이 있는데 각각의 퍼셉트론들에서 결과로부터 역으로 계속 이 W 값인 가중치와 편향 값인 B 이거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결과를 보고 이게 여기 바로 앞 단계에서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되고 고 앞 단계에서는 또 요렇게 수정이 되고 해서 제일 앞단까지 수정을 쭉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전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왜 역전파인지 알겠죠? 그죠? 예. 거꾸로 결과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지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안에 는 펑션의 이 가중치와 편향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backward 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음 역전파의 목적은 뭐다? 우리가 나중에 출력하는 Y 값이 정확한 Y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 역전파가 잘 되게 해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이 안에 퍼셉트론 세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이제 똑똑한 AI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퍼셉트론들이 있잖아요. 그 퍼셉트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이 오차를 역전파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W 값, B 값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뭘까? 엄청난 병렬 연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트릭스 아시죠? 행렬에다가 데이터를 담아 놓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연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 컴퓨터로는 딥러닝 연산 수행 못해. 막 GPU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딥러닝 전용 컴퓨터를 사야 돼. 그 장비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야."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그 왜 그렇게 고사양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하냐.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오차의 역전파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오차를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차를 그럼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해 봐 가지고 오차가 10 이네, 5네 이렇게 결과를 얻어야 그걸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딥러닝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 이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런 게 있어요. 오차 제곱합. 여러분 왜 여러 개의 출력들이 있고 여기 인제 T 값은 true 값이에요. 실제 정답 값들이 있으면 어 이 출력값과 정답 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죠? 뺐잖아요, Y에서 T를. 빼면 어떤 거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그냥 서메이션을 해 버리면은 어때요? 뭐 되게 오차가 5도 났다가 마이너스 5도 났다가 해도 합치면 0 이니까 마치 오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에러 텀을 측정할 때는 절대값을 붙이거나 제곱을 해 가지고 총합을 계산을 하죠. 이런 식의 이제 오차 제곱합은 꼭 뭐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통계학에서 오차를 측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것 말고 인제 로그 연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제 로그 함수 아시죠? 그죠? 그 로그 함수의 인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서 실제 값하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이제 전체 총합을 구하는 이거는 인제 오차를 빨리 줄이는 그래서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여하간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오차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예요? 그 오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오차가 언제 가장 줄여지는지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 Y축이 오차예요. 그럼 Y축이 오차니까 Y축이
밑으로 떨어질수록 오차가 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긴 비선형의 함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예. 여기네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최소값이 존재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프를 보는 가장 기초는 항상 X축과 Y축이 무엇인지를 먼저 캐치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오차를 나타낸 거죠? 네. 가중치. 앞서 제가 역전파를 하면서 백월드 프로페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수정해 나간다. 무엇을 수정해 나간다고 했죠? 활성화 함수 안에 있는 가중치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B라고 하는 그 절편값을 수정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중에 하나인 가중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차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기초 수학이 된 학생이라면 여기 어느 부분의 가중치에서 최적화가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어디죠? 바로 요 지점이죠. 그죠? 가중치 값을 이렇게 두면 어때요? 오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로 두면 요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계속 오차가 줄다가요. 무한히 줄이면 안 되죠, 여러분.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이 최소 지점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차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요.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가중치를 계속 변경시켜 가면서 최소가 되는 하강이 점점 이제 경사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극단에는 이 최소 지점에서는 얼마가 되죠? 0이 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예, 경사가 0이 되는 지점이 오면 '아 내가 오차가 최소인 지점을 찾았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기법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경사하강법이 갖고 있는 예 한계점을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지금 웨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에러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실제로 여기 에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웨이트 값을 여기 지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줄여온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사,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제 학습이 멈출 거예요. '아 그럼 이 웨이트가 최소구나.'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는 국소에 최적해죠. 예. 로컬 옵티멈이에요. 그죠? 사실은 다시 이렇게 해서 에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해서 글로벌 옵티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경사하강법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인제 잘못된 로컬 옵티멈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경사하강법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것들도 하나 기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고리즘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런 것들을 인제 극복하는 알고리즘들도 이제 많이 나왔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인제 인공신경망이 생겼다라고 했고 그 인공신경망의 동그라미 하나하나들 이 퍼셉트론 안에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요렇게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활성화 함수로 인해서 나온 출력값을 우리가 이제 역으로 계속 인제 사용을 하다 보면 층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면 인제 역전파를 할 때 거꾸로 이제 이 활성화 함수를 앞서서 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즉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미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미분을 해 주는 게 결국 그 대상이 활성화 함수라는 건데 이 활성화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미분을 하다 보면 값이 점점 기울기가 소실되는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문제는 역전파를 맨 마지막 층에서 앞층까지 충분히 잘하게 하지 못하고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정보가 그 힘을 소실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제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가 이제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초창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였어요.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요. 이 빨간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함수의 실제 수식은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플러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선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값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지수함수에 미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에다가 1 빼기 시그모이드 함수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거의 그림을 그리면 요 파란 점선처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미분을 다 하고 나니까 가장 큰 값이 여러분 어디야? 여기죠. 그죠? 여기. 여기 이제 x가 0일 때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미분값 말고 원래 함수값도 x가 0일 때 2분의 1 그러니까 요 빨간 지점이 2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얘는 사실 4분의 1 밖에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나서 1 보다 작은 값이 이미 1차 미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2 차, 3차 계속 미분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 우리가 1 보다 작은 값은 계속 곱하면 커져요, 작아져요?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 그러니까 기울기 소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활성화 함수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든가 렐루, 뭐 소프트 플러스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한 이런 이제 함수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인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역전파 그리고 인제 활성화 함수 뭐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거 경사하강법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의 아주 일부만 실제로 그러면 수학적인 내용이 딥러닝 개발을 할 때 코딩이 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그런데 인제 여러분 직접 바로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시면 사실 따라 해 봐도 되는데요. 뭐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면 일단 누드로라도 한번 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딥러닝 그거 코딩하려면 요즘에 파이썬 많이 쓰던데요. 파이썬 그러면은 설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썬을 뭐 이렇게 따로 아나콘다 같은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콜라보레이티브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는 오늘 한번 체험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콜라보레이터리라는 거는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뭐 "너의 컴퓨터로 딥러닝 할 수 없어. GPU가 설치된 그런 고사양 서버가 필요해." 막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GPU가 필요한데 사실 구글의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해서 GPU를 무료로도 물론 용량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래서 처음 인제 딥러닝을 공부할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밑에 사이트 여기 적어 놨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메일 계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인제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가지고 오늘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제 이 노트북이라는 게 인제 실제로 그 안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거를 설치해야 되지만 구글 콜앱에서는 그런 설치가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인제 결과 확인하는 것까지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인제 구글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이 있죠. 그죠? 예. 구글 드라이브에 가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가 가지고요. 콜앱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콜앱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요.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구글 콜앱이 보통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랗게 CO 해 가지고 구글 콜라보레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져 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연결할 앱 보기를 눌러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라고 이제 이렇게 쳐 주시는 거예요. 쳐 주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럼 얘를 눌러 가지고 이제
저는 지금 이 PC에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거가 뜨지만 설치가 안 됐을 경우는 이제 설치가 뜨겠죠. 그래서 설치를 이제 하시면은 되고요. 지금 이제 이미 인제 설치가 다 됐어요. 그죠? 설치가 다 되면은 이렇게 인제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인제 탭이 생기죠. 그죠? 예. 이 탭에다가 제가 인제 뭐 하나 어 어떤 소스 코드를 하나 업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전공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만든 소스 코드를 요렇게 업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여기 딥러닝 매스 하이스쿨 이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이제 나는 콜라보러토리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연결 앱에서 구글 콜앱을 클릭을 해 주면 아까 그 콜앱 환경 안에서 이제 소스 코드가 바로 열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인제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소스 코드가 열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총 3 개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 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거는요. 함수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예. 요거는 이제 내용을 쪼끔 먼저 설명을 하고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활성화 함수라는 것을 아까 소개를 했는데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1 차 함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1 차 함수 형태를 예컨대 뭐 E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뭐 x에 2가 들어오면 얼마가 나오죠? 예. 5 라는 결과가 나오고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예.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죠. 마이너스 2 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런 식의 인제 제대로 1 차 함수가 만들어졌고 그게 제대로 올바른 결과값을 내는지 그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실습을 우리가 요 소스 코드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제 파이썬에서 define function이라고 하는 이런 소스 코드를 가지고 만듭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샵 붙여서 해 놓은 거는 설명하는 주석글이고요. 실제로 소스 코드는 그 아래 부분에 이제 요 내용들인데요. 요 내용들을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함수가 지금 실제 내용은 요 리턴 다음에 적혀 있는데 그냥 눈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보면 '아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함수의 이름이 펑션을 줄여서 인제 func 제가 func라고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넣어 주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인제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요 컬앱 안에서 파이썬 코드의 실행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 화살표 모양 요걸 그냥 꼭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인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인제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쪼끔 이제 노트북이 느리네요. 그죠? 다 되고 나면 인제 아래쪽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를 넣었을 때는 답이 3 이에요 라고 나왔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를 넣으면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5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파이썬 공부를 여기 컬랩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백월드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아까 오차를 줄이는 이제 오차의 최소값 찾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오차를 계산하는 게 인제 손실 함수였고요. 그죠? 만약에 인제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가 이렇게 1 차 함수면은 우리가 미분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1 차 함수는 오차값 자체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범위에서 가장 앞쪽 아니면 뒤쪽 뭐 에서 최소값이 찾아지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2차 이상의 비선형 함수에서 이 최소값인 지점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간단한 2차 함수라면 이미 여기 0이 최소인 지점이잖아라는 게 눈에 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0인 지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인데요. 그럼 우리가 인제 이 기울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예. 추억 돋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인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량인 h 이게 이제 극한값으로 얼마에 가까이 가면 0에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이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0이 되면 극단적으로 요렇게 점선처럼 이 0이라는 x값에 접하는 접선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냈을 때 요것을
이제 y 값의 변화량을 정리해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원래 x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1차 미분 함수는 EX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이네? 라는 거는 이 EX에다가 0 넣어 봐요. 그러면 2 곱하기 0이니까 0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인 지점. 예, 1인 지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딱 봐도 한 2쯤 될 것 같죠? 예, 여기 EX에 X자리에 1 넣어 봐요. 2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해볼 건데요. 예,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소스 코드 상에서는 미분하는 함수를 바로 정의하기보다는 그렇게 h라고 하는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접선의 기울기 값에 수렴해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1차 미분 함수라고는 썼지만 바로 미분 자체보다는 도함수의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h라는 이 x 변화량과 그만큼의 변화량에 의해서 y 변화량을 이렇게 이제 분수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은 뭐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은요. x가 0일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x가 1일 때에 대해서 이 미분계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프린트를 뭘 해라라고 했냐면 df 0일 때 한번 해라. 그리고 df 1일 때 한번 해라. 이렇게 표현한 게 한 번은 x가 0일 때의 미분계수를 계산해라. 그리고 한 번은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계산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콤마 h가 있고 그 h라는 거를 사실 우리는 0 으로 줘야 접선값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에 0 으로 바로 안 가고요. 1일 때에서부터 그다음에 0.1 로도 한번 줘 보고 그다음에 0.01 로도 한번 줘 보고 그다음에 0.001 로도 줘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1 에서부터 자꾸 0에 수렴되도록 이렇게 4 단계에 걸쳐서 변화시켜 가면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를 한 거에 맨 앞에 있는 요 값 1, 0.1, 0.01, 0.001은 뭐냐면은 이 h 값이 변화되는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그다음 항목 있죠. 컴마 다음에 나오는 그다음 항목 값은 뭐죠? x가 0일 때예요. x가 0일 때는 여러분 실제로 미분계수 값이 점점 뭐에 가까워져야 돼요? 0 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서 1 단계에서는 1 이었어요. 그런데 2 단계, 3 단계, 4 단계로 가면서 0.001 로 0에 수렴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0이 아닌가요? 아직 h가 0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0 으로 가는 모양만 일단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또 그다음 컴마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값은 뭐죠? 예, x가 1일 때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한 거죠. x가 1일 때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2에 가까워지죠. 맨 마지막 결과를 보면 실제로 2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3 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2.1이 되고 그다음에 2.01이 되고 그다음에 2.0000 어쩌고 해서 2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인제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하느라 요걸 실행을 안 하고 바로 결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과를 이렇게 지울게요. 예. 이렇게 지우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빨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앞 단계 거는 우리가 아까 실행을 한번 해 봤었고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만 더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 봅시다. 예. 그거는 뭐냐면은요. 어 활성화 함수 중에 인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겁니다. 앞서 설명을 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는 자꾸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는 함수이긴 해요. 그죠? 요렇게 계단형의 함수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자꾸 미분을 하다 보면 그 값 자체가 자꾸 1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보여 드릴게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y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의 이런 지수 형태의 함수인데요. 실제로 인제 그림을 쭉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이 분모에 있으니까 인제 x가 커지면은 함수도 커지겠죠. 그런데 이걸 1차 미분을 하면은요. 요런 모양의 도함수를 갖게 됩니다. 어떻죠? 요 자기 자신과 1 빼기 자기 자신의 곱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이 1차 도함수, 1차 미분함수를 그림을 그린 건데요. 실제로 0일 때를 한번 볼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인제 0 이면 2 분의 1 이라는 거는 계산을 해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일 때 값이 나오죠. 그런데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0일 때 얼마가 되죠? 여기 2 분의 1 곱하기 2 분의 1 이니까 4 분의 1, 0.2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막상 우리가 그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값에 비해서 미분값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인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실제로 한번 x가 0일 때 1차 미분값이 0.25로 나오는지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인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공부를 하게 되면 접하게 되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인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거 또는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 굉장히 파이썬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렇게 데이터 처리와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내장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코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안에 너무나 많고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처리, 수학적 연산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인제 numpy예요. 파이라는 건 파이썬에 뭔가 연결될 것 같고, num 하면 넘버를 인제 다루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임포트 한다라는 거는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umpy라는 거를 우리가 np라는 모양으로 이름을 불러서 쓸 텐데, 이미 np 안에는 너무 많은 함수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np.exp 하면은 numpy 안에 있는 그 아까 2의 마이너스 x승 시그모이드 함수에 필요한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연산을 다 완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 플러스 exponential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인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인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1차 미분 함수도 여기 만들었어요. 제가 구두로 설명했듯이 자기 자신과 1 에서 자기 자신을 뺀 것을 이제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디퍼런셜, 그러니까 1차 미분 함수라는 거잖아요. 이 1차 미분 함수에다가 불러다가 우리가 뭐를 넣어 줄 거예요? x 자리에 0을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0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결과가 0.2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0.25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실행을 한번 해 보죠. 네, 0.25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인제 나온 결과를 X를 누르면 지우고요. 다시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 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소스 코드를 막 타이핑하고 여러분하고 고치고 이런 거는 생략을 했고요. 그냥 저 혼자 이미 준비된 거를 실행시키고 결과를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직접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해 가면서 충분히 코딩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런타임이라는 메뉴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런타임 보시면은요. 지금의 밑에서 세 번째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는 거 보이죠? 이거 눌러 보시면 하드웨어 가속기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인제 반가운 표현이 있어요. GPU라는 게 있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GPU를 사용하지 않았죠. 넌이 인제 기본 세팅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쪼끔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고 내가 GPU를 좀 쓰고 싶으면 이 GPU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용량 안에서 구글 콜라보레이티브 요 랩이 제공을 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 이 T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말하는 건데,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 해 가지고 AI 작업에 아주 특화된 그런 칩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NPU 계열의 한 종류인데 구글이 만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TPU를 선택하면 인제 더 방대한 연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제 고맙게도 우리가 이런 것을 무료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이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게 인제 바로 오늘 여러분께 인제 소개를 해 드린 이 구글 콜라보레이터리예요. 그래서 구글 이제 줄여 가지고 우리 콜앱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파이썬도 공부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아, 딥러닝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인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뭐 딥러닝 가지고 요즘에 뭐 얼굴 인식을 한다, 보이스 인식을 한다, 이런 막 서비스를 소개하는 대신에 오늘은 그 안에 어떤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게 실제로 소스 코드로 이렇게 연결된다를 이제 소개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 뭐라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게 해 드리고 싶은 걸까요? 그쵸. 결국 인제 이런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수학들이 사실 거창해 보이는 인공지능이 돌아가게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공부 이런 것들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작업들의 목적은요.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기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예요.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경제학에서도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경영학에서도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인간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최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죠. 판단을 하고 정보를 모으고 그걸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그 목적을 최적화로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최적화에 이렇게 이제 미분이라는 것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이썬 소스 코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딥러닝에서 보면 아주 기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경영학 공부도 지금은 AI하고 굉장히 밀접화되어져서 이렇게 뭐 테크니컬하게 배우는 수업도 있지만 또 AI 수업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걸 배우고 전략을 배우는 수업들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경영학들도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신여대 경영학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경영학과 또는 경영학부 전공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어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하는 강의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어서 여러분의 예비 선배들이 인제 뭐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도 좀 있을 테니깐요. 끝까지 잘 들어 주세요.